그 다음 주에. 명절 때 책 들고 다니지 마세요. 명절 때 또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어디 뭐 물 묻고 뭐 또 뭐 기름 묻고 이래갖고 나중에 또 밖으로 오지 마시고 명절은 명절답게 노시고.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금융론 파트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던 투자론이나 경제론 파트에 대해서는 엄청 공부할 분량도 작고 공부할 것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고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지분, 부채, 메자닌금융 이런 것들은 종류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지분금융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조리 정펀이랬습니다. 신조리 정펀, 신조리 정펀. 부채금융은 안 해오셔도, 부채금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거는 경과함에 따라서 다 숙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 신주인수급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도출.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문장 읽어보시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배웠다 하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금, 원리금, 최정시, 이런 것들은 별표입니다. 별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별표. 계산 문제는 풀지 말고 이론상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기출문제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공부했던 게 있죠. 비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유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자꾸 용어만 좀 익혀놓으세요.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최정식 상환에서 자꾸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네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위주죠. 신혼부부 위주의 저금리 2% 정도의 저금리에다가 10년 이상의 장기대출, 10년 이상 장기대출. 신혼부부는 몇 년까지예요? 서류 낼 때 마음은 1년을 못 넘어가지만 서류상은 한 7년 정도 됩니다. 7년. 7년 정도면은 그냥 뭐 신혼부부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혼부부 한 7년 이내에 저금리 장기대출 해주고. 자, 두 번째 보정서입니다. 보정. 여러분한테 보정, 시공사나 이런 데 보정서 줍니다. 그래서 이 보정서 들고 가면은 대출이 아주 가볍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연금이죠. 요거. 그 다음에 MBS증권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우리가 주택연금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주택연금을 영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영모기지론.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모기지론이라 그래요. 모기지론. 들어보셨죠? 담보대출을 뭐라 그러고 모기지라 그럽니다. 뭔데 T는 무금. 모기지라 그러죠. 영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앞에 리버스 붙죠. 이래갖고 모기지론. 알리브 요거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이건 어디서 제일 많이 봤습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봤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알리보이. 예? 제일 많이 본 게 어디입니까? 카세트 테이프. 그죠? 카세트 테이프에서 제일 많이 봤을 거야.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뒤로 돌릴 때 이거 쓰죠, 뒤로. 카세트 테이프. 뒤로 돌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돌리거나, 안 그러면 연필기하고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역이란 말을 씁니다. 역.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론을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역모기지론은 왜 틀립니까? 왜 이 앞에 역이란 글자가 있습니까? 하면은 얘하고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 자, 역모기지론을 쓰는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중장년, 나이가 좀 드신 분이죠. 조금 노년층. 여기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죠. 아무래도 젊은 층.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 사람들은 소득 없어.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주택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영목이지론을 쓰게 되면은, 대출자 은행이 누구한테서 차입자한테 매달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론 쓰게 되면은, 차입자가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대출자한테.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모기지론과는 전부 다 반대대적을 영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영모기지론. 이걸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연금은 어디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매달 그렇게 입금시켜 줍니까?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선언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기관에서 사인받고 이 사인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행,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 앞에 있는 국민은행,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거래하겠다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걸로 팩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시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영모기지론. 자,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은 저당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개가 있어요. 저당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에 집 잡히는 거하고 똑같아. 은행에 집 잡히는 거하고 똑같이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소유권이 HF로 이전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이 임시로 이전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저당 방식과 신탁 방식은 뭐가 틀립니까 하면은 저당 방식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가 아버지 명의로 해서 주택연금 받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바로 이어받지는 못해요. 자식들 동의를 받아야 돼.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꼴이 더러워갖고 생긴 게 신탁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식하고 사이 안 좋으면 자식이 사인 안 해주면 그냥 집 처분해야 돼. 그래서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버님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얘는 저당권 설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얘는 비용 안 들어갑니다. 비용 안 들어가. 이건 뒤에 놓은 거예요. 이 방식이 무조건 좋아요. 그럼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전하고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은 대출을 못 받습니까? 하면 대출을 못 받습니까? 이거 주택을 팔 수 없습니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은 주택연금을 받다가 목돈이 생겨가지고 자, 중도상환할 때 다른 금융하고 달리 이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최초 가입비하고 보정료가 있어요. 1.5%하고 0.75. 그래서 가입비 이거는 올해 아마 1% 낮아질 겁니다. 이거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이건 시험이 안 나와. 가입비 기준에서 한 8천만 원, 8억짜리 집 정도 기준에 했을 때, 8억짜리 기준에 했을 때, 가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더 나오겠네. 근데 여기 이제 1% 좀 줄어들기 때문에 8억짜리 같으면 이제 한 800만 원 가입비가 나온다 봐야 돼. 이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은 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 들 거 없어. 보정료 0.75.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낮아질 거예요. 가입비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부모님들은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상관없어. 자, 신적 장애 한번 볼게요. 만 55세 이상.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가격은 어떤 겁니까? 하면 공시가 12억 이하. 12억 이하 같으면 시가 한 20억 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한 18억에서 한 20억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20억 초과되는 것은 주택연금 못 받았습니까 하면은 그거는 개인은행 가서 받으시면 돼요. 국민은행 하나 이런데 주택연금을 주는 은행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주택, 다주택은 합산해서 가격이 12억 이하 되면 됩니다. 12억 이하. 그러면은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게 되면은 1억당 한 20만원, 지금 이제 좀 3% 정도 인상시킨다니까 한 21만원 정도, 21만원에서 한 22만원 보시면 돼요. 만 60세 기준. 그래서 만 60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집 같으면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20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 봐야 돼요. 매달 20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만 70세 되면은 여기서 한 10만원씩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주택, 여러분들 공법에 의하면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실부터 하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 그리고 복합용도 주택이라고도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그냥 뭐 다 된다 보시면 돼. 막 여러분들은 뭡니까 상가고, 그 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된다 보시면 돼. 자, 연금 지급하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종신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매달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신 혼합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집은 있는데 소득은 없죠. 근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면은 이때는 한 인출 한 50% 정도는 인출할 수가 있어요. 6억 기준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실시한다면은 한 3억 정도는 이거는 현금으로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갚을 때 뭐가 없다고? 요거 없다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도상환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에 가입도 못해요. 한 3년 후에 가입해야 됩니다. 중도상환하게 되면 한 3년 후에 가입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상환하는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사시다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액보다 크죠. 처분 가격이 높이면 상속인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 뭐 다들 건강하시니까 뭐 80, 90이고 간에 하도 건강하게 사니까 연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연금액이 많으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하면 이 사람이 책임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보증금을 받는 거지. 처음에 보증비를 받는 거지. 가입비고. 이거 책임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상속인들은 책임 안 져. 뭐 주택연금 실시하고 100살 살든 110살 살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주택 처분 가격보다 받은 연금 금액이 크게 되면은 이때는 상속인한테 청구 안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이 조금 이렇게 한 55살, 60살 정도 이상 되면은 혹시나 그 부모님 집 중에 보면은 처분 못하는 집들이 있어요. 1주택에도 포함돼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미리 주택연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주택연금 받다가 나중에 누가 처분해 줍니까? 정부에서 처분해 줘. 특히 시골에 있는 집들이 있죠. 시골에 집은 있는데 거기 1주택에 포함되는 집이야. 그런 것들은 주택연금 받게 해주셔야 돼. 나중에 안 받다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인들이 2주택이 돼버려. 상속인들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집들은 주택연금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 그 나이가 조금 이렇게 노년층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자식한테 집안 하는 게 주려고 주택연금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체 비율에 주택연금 받는 비율이 얼마 안 돼.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손에 손잡고 부모님한테 주택연금 받게 해주는 게 이게 최고 효도입니다. 효자예요. 부모님 잘 안 받을래요. 잘 안 받아요. 자식들이 받게 해주면 엄청 좋습니다. 좋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돈 들어오는데. 자, 그 다음에 해지되는 것은 부부 두 분 사망하시면 해지됩니다. 한 분 돌아가시면은 저당 방식으로 했으면은 상속인들 동의받아갖고 이어야 되고, 신탁 방식으로 했으면 그냥 이어진다 봐야 돼요. 근데 두 분 다 사망하시면은 이건 안 돼요. 재혼 안 됩니다. 재혼.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재혼을 하죠.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들어온 사람, 재혼 들어온 사람은 주택연금 못 받습니다. 처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혼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재혼 당시에 주택연금을 안 받고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다음에 주택연금 받으시면 돼요. 또 복지관 부부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복지관에서 만나고 부부 행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해제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또 해제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미거주, 1년 이상 미거주하면 해제 사유가 되고. 그런데 보면은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요양원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복양해야 돼. 자식들이 복양할 경우에는 그때는 집을 비우셔야 돼요. 집을 비우면서도 거기에 다시 또 뭘로 올 수 있어? 임대를 올 수 있어. 월세. 월세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받고 월세도 받을 수 있다 봐야 돼. 노인 복양하거나 요양 가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권리가 어떤 최저 권리를 하기 때문에, 최저 소득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양도, 압류, 가처분 이런 거 안 돼요. 예, 가처분 안 돼. 연금 계좌, 뭐 채권 압류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이게 이게 주택연금이라 봐야 되고, 올해 주택연금이 가을에 조금 더 완화될 거예요. 예, 조금 더 좋아집니다. 금액도 조금 한 3% 인상되고, 그 다음에 가입비도 조금 낮아지고,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70 이상 되신 분,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거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손에 손 잡고 주택연금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갖고 치매 걸리죠. 그럼 또 어려워져. 받더라도 치매 걸리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가셔야 돼. 그러면 노란 글자 이거는 뭡니까 하면, 노란 글자는 요거는 주택연금 받는 방식이 이제 종신형으로 끝까지 받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해서 받는 방식이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 10년 받겠다, 20년 받겠다, 이런 확정기간 방식에 있어서는, 그때는 만약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에 들어오셔야 돼. 한 분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노인복지주택 이건 안 됩니다. 실버타운.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실버타운은 안 된다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실버타운이 저기 투기로 막 이래 성황할 때는, 등기를 해줬다가 잠시 등기가 안 됐죠. 이명박 정부 이후로 안 된다 하여튼 저 등기가 안 되다가 이번에 아마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실버타운 사시면서 자기 연금 가지고 거기에 매달 내는 생활비 내시면 됩니다. 그래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주택연금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예, 부모님 손잡고 주택연금 받게 해주는 게 최고 효자입니다. 효자. 자, 교과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하면 268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되어 있죠. HF. 자, 그래 밑에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4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보증공급. 그 다음에 주택연금 보정. 그 다음에 네 번째 MBS 발행이죠. MBS 발행. 그게 양가로 1번에 보금자리론 첫째 줄 한번 볼까요? 첫째 줄 보시면은 그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저금리.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10년 밑으로 이런 것들은 대출 안 해줘요. 10년 이상 저금리만 해줍니다. 10년 이상 저금리. 자, 오른쪽에 3번의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영목이지론이라고 합니다. 영목이지론. 우리가 주택연금은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런데 보면 그게 31회 이후로는 홀수 때마다 나오는 거 보이세요? 31, 33, 35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칠 때가 37회입니다. 그죠? 나올 것 같아. 아주 쉽게 나올 것 같아. 아주 쉽게. 자, 체크하면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주택연금을 받은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신탁 수익권이죠.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담보 안 됩니다. 안 돼. 예금에 대한 채권 압류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할 때는 주택연금은 최저 생계 생활비라 생각해. 최저 생계 생활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압류, 담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뭐 대출 절차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자, 정산 한번 볼게요. 정산. 둘째 줄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안한테 청구 안 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집값이 나오면은 상속인한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수수료 없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중도 상환수수료 없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2번 가입 요건 한번 볼까요? 가입 요건. 기억해 보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만 55세 이상. 당구장 표시 확정기간 방식은 55세에서 74세, 연소자 나이는 55세, 74세. 이번에 주택 보유수 공시가격 12억 이하, 다주택자는 전부 다 합산가격이 12억 이하. 대상주택에 보시면 기억, 주택법에 나오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택. 복합용도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 4개. 거기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게 우대 방식이 있죠. 이번에 우대 방식을 많이 완화해 준댔거든. 그래서 우대 방식은 1.5억 이하 주택만 가입합니다. 우대 방식은 주택연금도 많아. 우대 방식은 예를 들어서 1억에 20만원 같으면 얘는 우대 방식은 더 줍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짜리? 1억 5천짜리입니다. 1억 5천 이하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안가로 3번 종신방법이 있고 종신혼합방식, 기억니은. 종신방식이 있고 종신혼합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밑에 4번에 보시면 종료기간, 보증기간 종료사오죠. 1번에 보니까 부부 모두 사망합니다. 모두 사망. 그 다음에 소유권 상실. 그 다음에 장기 1년 동안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분조건 약증 미행. 예를 들어서 집을 팔겠다 했는데 안 파는 사람들. 처분조건 약증 미행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적용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금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입비하고 연보증도 있는데 이거는 금액 몇 프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가입비하고 연보증이 올해 아마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상속인한테 배당 교부되고,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때는 상속인한테 청구되지 않습니다. 청구되지 않.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7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주택연금 유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유지된다 봐야 돼요. 그럼 밑에 보니까 확정기한 방식이죠. 확정기한 방식에서는 자격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인자 중에서 연소자 나이는 55세에서 74세 들어와야 됩니다. 55세에서 74세.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이하 똑같은데 확정기한 방식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입니다. 제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혹시나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을 좀 실시 알고자 하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치고 저는 그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고생했습니다.